네, 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무려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좀 저도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상생협력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부가 하는 것인데 하도급 거래를 규정하는 거죠. 이 위수탁 거래라고 하는 건 도급관계거든요. 매매, 뭐 근로관계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거의 똑같은 건데 다만 상생협력법이 더 적용 범위가 넓어요. 하도급법이 좀 좁게 돼 있는데 이걸 넓게 한 거죠. 왜일까요? 네, 중소벤처부가 후발주자 아닙니까?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공정위가 하는 이 하도급 거래법보다 새로 만든 중첩도 적용되는 법이니까 좀 넓게 해야지 되는 거죠. 이 챌린저니까 그런 겁니다. 다만 권한은 조금 약합니다. 이 집행 권한이 좀 약합니다. 하도급법 위반하게 되면 시정조치, 과징금, 뭐 형사처벌 뭐 이런 거 팍팍 되는데 이 상생협력법은 약합니다. 약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위반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 있고요. 이거 자체로 어떤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이 중소벤처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2020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상생협력법 27조인데 27조를 보면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이행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거는 신고 사건에서 이거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법 규정만 보면 정기적으로 서면 실태조사라든가 정기조사에서 발견한 사항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퀘스천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법을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하고 형사처벌도 거의 안 되고 심지어는 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그 하도급법은 뭐 대금, 부당결정, 감액, 위탁 취소, 그 기술 유용, 보복 행위에 대해서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상생협력법은 단지 보복 행위에 대해서만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좀 약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이행 정기적 조사와 관련한 시정명령일 때도 어떻게 되느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쉽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생협력법도 알아야지 법 위반 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걸 제가 자세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할 겁니다. 집중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네, 자, 들어가실까요?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해석에 대해서 지침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벤처부가 위수탁 거래 공정화에 대한 지침을 내놨고 요거는 법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규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따라야 되지만 법원도 이대로 따라야 되는 건데 법규는 아니고 해석 지침이에요. 해석 가이드라인. 그 중소벤처부 장관의 고수로 되어 있지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원은 요거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보통 요들을 하겠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내부 기준이니까. 법원은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요게 너무 좀 브로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그 모든 가능한 애매한 영역에서도 위반 행위가 걸릴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놨다 보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수보험자에 해당하는 위탁 기업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는 일부 판단을 할 때 다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위탁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하네.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긴가 하고 할 정도로 좀 심하게 돼 있는 거고, 수탁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보호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법원 판단에서는 좀 애매한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로 내려질 건데요. 아직은 이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위탁 기업들은 원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수탁 기업보다 더 작아도 된다. 외국 법인도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수탁 기업은 위탁 기업보다 커도 되고, 우리 여기 그 해석 지침, 상생 협력 공정한 지침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여기에 제가 읽어드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네, 다 1에 다에 보면 수탁 기업은 그 위탁 기업에 비해서 연간 매출액이 작아도 된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면 위수탁 거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위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한테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부낼 수 있는데, 여기에 수탁 기업에 대해 가지고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수탁 기업에 해당된다.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에 수탁 기업이라고 하면서 수탁 기업에 대한 정의는 없고요. 다만 위수탁 거래라고 하면 중소기업한테 위탁하고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견기업, 네,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는 이 해석 지침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더 연구를 좀 깊숙하게 더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걸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법에 이 내용을 올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위법하고 다른 해석 지침은 그 자체로서 이제 효력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네, 아쉽습니다. 아쉽죠.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공정한 지침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의무 및 준수 사항 중에 약정서 교부 의무, 이거는 뭐 하도급부의 서면 교부 의무하고 거의 같은 거죠. 언제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고 법은 돼 있는데, 이 공정한 지침은 지체 없이 뜻이 뭐냐? 위탁 전까지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을 받으면 검사하고 관계없이, 검사하기 전에도 즉시 물품 수령증을 줘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위탁 기업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물건 받으면 무조건 이 물품 그걸 줘야 됩니다. 이거 놓치다가는 여기서 위반 행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소한 실수인데도 위반 행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 대금 지급 의무는 60일 이내, 최장 기간, 예를 들면 계약에 뭐 우리는 30일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30일, 그런 조항이 없어도 60일, 뭐 예를 들면 90일 이내 지급한다고는 무효, 60일까지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검사하고 관계없습니다. 물건 받고 검사를 뭐 10일 동안 하고 그 다음부터 60일이 아닙니다. 물건 받으면 60일, 검사는 그 10일 이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로 지연시키면 안 되고요. 지연이자는 15.5%. 만약에 어음을 줬다. 어음을 줘도 물건 받은 날로부터 어음 만기일 있잖아요. 요게 60일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음 할인료를 7.5%를 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음 만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어음이 지급되는 그 시점 60일 넘어가면 7.5%의 어음 할인료를 내야 되고,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은 그건 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하게 상생결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 단계의 윗수탁이 정해지는 경우에 맨 처음에 있는 그 위탁기업,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이제 금융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수탁기업들은 각각 요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급받는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권리 구제하고 큰 관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 임치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게 돼 있고, 기술 임치를 왜냐면 기술 하다가 수탁기업 입장에서 잘못하면 기술 뺏길 수가 있으니까 내 기술을 일단 임치원에 맡겨놓고요. 딱 임치해놓고, 그건 수탁기업하고 위탁기업 같이 맡겨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탁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내 기술 뺏은 것 같아. 그러면 요 임치된 기술하고 딱 비교해보면 그렇죠. 확인할 수 있죠.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그걸 위해서 임치 제도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요걸 요구했다고 해서 만약에 위탁기업이 불이익을 주면 제재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다시 중소벤처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급원가가 변동하게 되면 납품대금을 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정 신청했을 때는 위탁기업은 무조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성실하게 협의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결과 의무는 아니고 절차 의무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 분소벤처부가 분쟁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검사 의무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다만 대규모 건설이라든가 여러 파트를 같이 통합 검수해야 되는 시스템 통합 작업 용역의 같은 예외가 인정이 되지만, 이 경우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것도 수탁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부당 수령 거부를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이 경우에 우리 책임질 사유, 수탁기업한테 책임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로 한정하거든요. 네. 부당 수령 거부 책임질 사유 어떤 게 있을까? 수탁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물건을 위탁받은 물건을 진짜 거지같이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고쳐서 쓸 수도 없다, 수령이 안 된다, 수령 거부, 요거는 가능하죠. 그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위탁기업이 장사가 안 된다, 계약이 취소돼 가지고 이 물건 필요 없다, 이런 경우는 수령 거부의 사유가 안 된다라고 우리 여기 그 상생협력 그 법과 관련한 해석 지침에, 공정한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 감액은 뭐냐? 대금을 정해가지고 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깎는 건데, 이 경우도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으면 감액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언제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진짜 거지같이 만들어가지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만큼 깐다,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수령 거부할 수 있는데도 받아주는 대신에 합의해가지고 깎나,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깔 때도 그냥 당연히 지 마음대로 까면 안 되죠. 네, 일방적으로 감액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는 어떤 동의다? 수급사업자 감수성, 수급사업자가 진정으로 동의하는 합의를 해야 되고, 부진정한 동의, 마음속으로 이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위탁기업이 나한테 그럴 거면 어쩌지 하면서 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동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관련한 판례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벌관계의 감수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당대금 결정, 같거나 유사한 물품에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기준으로 현저하게 낮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하도급법에서는 현저하다가 너무 심한 거 아이가, 기준이 너무 좀 엄격하다, 상당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사실 하도급법에서 부당대금 결정 4조 1항이 그 같거나 유사한 물품보다 낮게 지급하는 건데, 요거는 거의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근데 요거를 우리 공정화 지침, 위수탁거래 공정화 지침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물품이 없으면, 여기 조항의 3장에 있는데요.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하도급법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 원가에 동종 업계 평균 이익률을 더한 거를 기준으로 부당 대금 결정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혁명적인 조항이죠. 혁명적인 조항. 뭐 이거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을 그냥 원사업자, 그 위탁사업자한테 완전히 딱 세운 건데, 문제는 과연 이게 해석 지침이거든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하지만 어떤 일형의 기준은 되는 거죠. 원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원가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다 다릅니다. 특히 혁신기업, 뛰어난 기업일수록 원가가 낮고, 아닌 기업일수록 원가가 높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원칙상 이건 원가는 이 객관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더 강력하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